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아마 부동산 세금을 가장 알기 쉽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인데요. 제네시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땅집구에 처음 네. 나오신 네, 거죠? 네, 네. 예. 제가 땅짓고 기사 예.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새해에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뭐 사실 저희 이제 출연 이번에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 다 첫 질문을 항상 드렸던 게 지난해를 좀 한번 좀 짚어보고 올해 네. 이제 한번 새롭게 좀 그러니까 올해 전망은 좀 어떨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사실 세금 이슈는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네네. 세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네네. 집값이 올랐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좀?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 일단 세무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가끔 오해하세요. 네. 그래서 땅짓고 측이 이제 곤란해지시면 안 되니까. 네. 다만 이제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실제 투자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네. 이제 뭐 임대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쉽게 알려준다. 저는 그 그렇죠. 부분이 좀 예, 예. 저의 좀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14년부터 이제 부동산 실거주 마련하고 투자도 병행을 하면서 네. 이제 아시겠지만 17년도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현 정부 네.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가 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정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이 잠기는 다 아시겠지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집을 만약에 사고 싶은데 물론 적정한 가격에 그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을 누가 공급해 주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기존 주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두 가지 예,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택 예. 아니면 신축. 신축은 청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이 내놔야 되는데 네. 대부분 다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좀 매물이 잠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증여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여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가족한테 증여를 하기 때문에 네. 2월 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 안에 팔면 당초 취득가로 가버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한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제가 3년 연속 우리 조선일보라든가 땅짓고 기사를 보면 증여가 역대 최대다. 그 기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자, 그럼 매년. 그렇죠. 매년 갱신돼요. 맞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일단 기본 5년 묶인다는 거죠. 자, 그럼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 올해 2021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른다. 생각한 것보다. 자, 그런데 올랐는데 안 오른 거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예. 작년 710 대책이 나오고 나서 7월, 8월, 9월까지 좀 급감을 했거든요, 거래량이. 최근 나온 거 보니까 10월, 11월부터 좀 살아나더라고요. 조금 늘었죠. 거래량이. 그렇죠. 세금 부담적인 측면, 대출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가 되고 싶어도 그 부분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거래가 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거래가 될 거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절세 매물, 좀 급하게 던지는 급매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증여가 많은 거, 실제 투자하셨던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많이 좀 버티기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기. 예. 그러니까 나와도 원하는 가격에 급매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거래가 됐던 그 강남권 특히 이제 고가 주택들 네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렇죠. 예, 거래된 가격이. 네네. 예. 게다가 최근에 또 재건축 좀 이슈도 좀 뭔가 해결이 되면서 호가도 더 오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 거래량 중에서 상위 가격, 중위 가격, 하위 가격 이렇게 3등분이 있을 텐데 예. 중위 가격 혹은 상위 가격 위주로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밑에 하위 가격 포지션이 줄어들면은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더 높은 가격으로만 평균을 내다보면은 상승률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르지만 오른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몇몇 지역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 같은 경우 용인 수지. 예. 그리고 이제 의왕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예. 이 지역의 좀 공통점이 뭐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그렇죠. 좀 접근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실수요자들이 좀 네. 예. 그런데 그 옆에 수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분당 판교가 있고 의왕 옆에는 뭐 과천이 있고 그렇죠. 뭐 노원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오면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지금 한번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좀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장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자, 그걸 생각하면은 가격 상승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전망 및 공통으로 질문하시는 그 유망 지역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데 예. 결국에는 미래 산업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먹거리가 어떤 제조업일 거냐. 물론 제조업도 우리나라 기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은 4차 산업, 뭐 빅데이터, AI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러면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유망되는 지역이 어디냐? 판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더 위로는 물론 이제 강남하고 연결될 거고요. 이렇게 딱 그 밸리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밸리가 형성이 되고 22년, 23년도에 이제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고 그렇죠. 예. 원래 올해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년으로 좀 연기된 신분당선 연장. 경기 남부 라인이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새해 전망하고 지금 약간 이제 유망 지역 정도까지 지금 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 지역들,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한강. 한강. 경부 고속도로, 일자리, 전 딱 이 세 개로 찍고 싶거든요. 작년에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표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한강 근처에 사시면은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무슨 뭐 한강 뷰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올림픽대로. 교통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운전을 하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텐데 운전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운전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예. 자, 올림픽 대로를 타고 공부 고속도로를 타고 한번 수원이나 동탄까지 한번 간다고 해보시면은 예. 올림픽 대로를 탄 다음에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남대교를 타야 되죠. 그렇죠. 한남대교를 타고 네. 내가 거기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막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왜 얼마나 막히는가라고 보는데 오른쪽 보면은 굉장히 큰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보이죠? 반포자리가 반포자리가 보여요.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저기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나오자마자 바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저 뒤에 이제 LG전자 서초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거기 25층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CTO로 계셨던 배구현 사장님이 예.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전략은 이거 경쟁사 말해도 되는 거죠. 아이, 상관없어. 수원 기흥으로 가는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우리 건물을 보고 우리 건물에 오게 하는 거다.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LG전자 건물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먼저 과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당 나오고, 수지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그럼 서울의 3대 대장이 강남, 여의도, 종로. 예.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일자리,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와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신분당선, 거기를 얼마나 내가 빨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가깝냐, 저는 그 게임이라고 봐요. 결국은 신분당선 라인 요게 그러니까 사실 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다른 지역은 좀 많이 네. 올라서 그죠? 네, 이렇게 가격이 그렇죠. 워낙 좀 세다고 해야 될까 좀. 그리고 이제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그 외에 다른 교통 호재도 많이 있는데 예. 뭐 GTX라든가 예.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간이 너무 길면 예. 좀 힘들잖아요. 당장 우리가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보지 GTX 못하는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지금 뭐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몇 번 단독 기사를 썼는데 네네. 2023년 개통이라고 그러지만 아, 그럼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런데 이 신분당선은 곧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장기 투자, 뭐 길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길면은 좀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예. 뭐 이제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이라던가 1에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너무 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정말 뭐 이제 많이 차익을 보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전세도 워낙 없고 임대료도 너무 올라가고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좀 해칭을 하겠다.
내 자력으로 좀 그 관점이 제가 봤을 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세금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이 워낙에 또 중요하기도 하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세금들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또 생기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지만 네네네. 그걸 좀 한번 좀 먼저 좀 짚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양이 변화된 건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원포인트 레슨으로 그렇죠. 핵심만. 그렇죠. 핵심만. 예.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세금을 세 가지를 내잖아요. 처음에 살 때 취득세, 취득세,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 예. 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취득세는 내가 사는 그 집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입니다. 예. 무주택자에서 내가 집을 하나 산다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존대로 1에서 3%.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 실거주자분들을 위한 배려죠. 그냥 사시면 돼요. 여력이 된다면. 예. 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1에서 3%. 금액에 따라서. 예. 자, 그런데 내가 1번 집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나중에 사는 2번 집이 만약에 비조정이다. 그럼 이때도 1에서 3%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번 집은 지역 상관없고 나중에 사는 2번 집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내가 1번 집이 있는 상태에서 2번 집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 그러면 일단 1에서 3%를 내요. 일단은. 예. 근데 만약에 기존 집이 조정이라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안에 그 전에 집 팔아야 돼요. 아, 의무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 예. 기존 1번 집은? 네, 안 그러면 예. 취득세 아까 1에서 3% 냈다 그랬잖아요. 예. 8%까지 뜁니다. 아, 이 중과세를 당하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 냈는데 예. 차액이 그럼 6%잖아요. 예. 6%를 내고 중간에 가산세까지 내가 내야 돼요. 추적 관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주택자들을 좀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다만 아까 1년 안에 팔으라고 한 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내가 취득세 중과 피해주겠다. 자, 취득세는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네. 다만 나는 이미 2주택 있는 상태인데 뭐 3번 주택 사고 4번 주택 사잖아요. 그럼 최소 8%입니다. 아, 무조건 최소 8%다. 이게 최소 무조건 8%.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2주택이 예, 예. 넘어서부터는 그렇죠. 무조건 최소 8%다. 이렇게 예, 예. 기억을 비조정 사면 8%, 예. 조정 사면 12%, 4주택이면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12%. 12%. 와닿지 않죠. 12%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은 1억 2천을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존에는 3%였으니까 네. 한 3천만 원 정도 내면 됐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중저가 한 5억짜리 예. 500만 원 내던 게 6천만 원 내야 됩니다. 5억짜리 사는데 네. 세금을 6천만 원을 내고 산다? 그렇죠. 이게 확 와닿죠. 이거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예.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복잡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취득세가 작년 7월 10일 특히 8월 12일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또 바뀌었어요. 8월 10일. 예. 예, 제가 세금 강의를 한 3, 4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대부분 개정세법 하면은 1시간 강의를 하면은 취득세는 5분, 10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취득세 30분 해야 사실 돼요. 취득세는 진짜 어렵지 않았던 건데 원래. 30분이에요, 30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많이 좀 실수하시니까 말씀 예. 꼭 하나 드릴게요. 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집이 내가 두 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 두 채가 있고 신규 청약에 당첨이 됐다. 예. 야,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주택이 오래되고 핵심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새 아파트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던 두 주택을 팔아버리고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그 시점 되면은 1주택자니까. 아, 그렇죠. 이래서 예. 3%겠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근데 저도 여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 분양권이 8월 10일을 넘어서 취득을 했다. 8월 12일. 8월 12일을 넘어서 그 대책이 했다. 발표 나기 난 이후에 그렇죠. 네. 취득세 관점에서는 그냥 3주택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주택에다가 분양권도 그냥 그렇죠. 주택으로 주택세 보는 거다. 정확하게는 취득세 주택수. 예, 취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하는 주택수. 그렇죠. 예, 그렇기 들어간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예.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취득세 주택수인가요? 보유세 주택수인가요? 양도세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케이스에 분양권을 내가 8월 10일 넘어서 하면은 취득세 주택수는 3주택입니다. 예. 자, 근데 그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몇 %죠? 그때 헷갈리네. 12%. 12%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1주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예. 기존에 뭐 1 있던- 내지 3%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기존에 두 개를 또 다 판 거예요. 등기 치기 전에 분양권 등기 치기 전에 그래도 12%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실거주자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시면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 계약서 쓰기 전에 좀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갈까요? 네. 보유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예. 재산세는 그냥 내는 겁니다, 이건. 예.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재산세를 내가 줄이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두 채 이상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줄이려고 내가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그냥 내는 거다. 자, 그런데 종부세가 문제인데 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해졌죠. 왜냐하면 공동 명의가 되면은 1인당 6억씩 공제가 되고 올해부터는 단독 명의였을 때 공동 명의였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바뀌었죠, 그게. 네네. 그래서 너무 유리해졌어요. 어차피 내 실거주자고 1주택자라면은 그냥 무조건 공동 자, 명의 부부 한다. 공동 명의로 가자. 그렇죠. 예. 1주택자인데 내가 공시가 12억을 넘어서서 만약에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이건 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한 작년에 50몇만 명 정도가 냈단 말이에요. 예. 상위 1%이기 때문에 예.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데 예. 아마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팔아야 되냐 아니면 버텨야 되냐. 자, 그래서 저라면 케이스마다 다르시겠지만 70% 7대 3 정도로 저는 보유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걸 내가 파는 순간 비과세라면 상관이 없는데 2주택자인 경우에 예. 비과세라서 양도세를 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2주택 중과가 되는 순간 양도차익의 거의 한 반 정도를 내가 뜯긴단 말이에요. 물론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데 그 상태에서 이미 내가 거래세를 내고 나머지 반 정도만 내가 현금으로 쥐고 있는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 그 해변가에서 모래를 딱 주우면 처음에 이렇게 그렇죠. 예, 뭔가 확 든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다 습관이잖아요. 저는 현금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바꾸시는 순간.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특수한 상황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웬만하면 들고 계시는 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네. 보면 좀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세금 내고 나면은 이미 자기 어떻게 보면 재산이 반토막이 굉장히 나는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오히려 증여세 내는 게 싸다는 거죠. 주택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냥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지금 징여가 그렇죠. 계속 몇 년 연속 한 3년 연속 지금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이걸 팔지 가져가실지 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데 네. 뭐 21년 보유세 얼마, 내년 얼마 이렇게 좀 3개년치를 알면 좋은데 예, 예. 이걸 약간 그 대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20년에 받은 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내신 분들은 여기에서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넉넉하게. 한 4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되시면 아마 사용세무사도 있을 거예요. 땅 짓고 텍스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땅 짓고 텍스맵에서 5년짜리 잘 나왔잖아요. 5년치 보유세 5년치 보유세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 많이 홍보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방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좀 실거주자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좀 주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양도세 세율을 좀 낮춰줬었거든요. 예. 다른 부동산은 1년 미만 50%, 예. 1년에서 2년이면 40, 그리고 2년 넘어야지 기본 세율인데 예.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 넘으면 기본 세율이었습니다. 아, 1년 넘으면 예. 자, 그런데 이게 21년 6월이 되면서 바뀝니다. 21년 6월이 되는 순간 예. 1년 미만이 아까 상가 같은 경우에 50%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50이 아니라 70.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했다 70. 팔 경우에는 네네네. 그리고 1년에서 2년 있으면 60. 자, 그리고 2년 넘어가면 기본 세율.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내가 19년 10월 달에 집을 샀어요. 19년 10월 달에 이렇게 집을 샀는데 1년 지나서 20년 10월이 되면 기본 세율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21년 6월이 넘어가면은 21년 7월으로 해볼까요? 2년이 안 됐죠. 예, 예. 자,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기본 세율 적용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21년 6월 이후에 양도 분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2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60%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착각하실 수 있는. 예, 착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21년 6월이 되면 또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 중과가 최고 세율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30%포인트 가산입니다. 이게. 그렇죠. 30%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제 주변에도 실제 자기가 2주택 중과하면 10%포인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금이 10% 는 줄 알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으로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했는데 그분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무려 9,500만 원 더 나왔어요. 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양도세율이 6에서 45까지 가는데 6월 달에 넘어가면 30%포인트가 가산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고 세율이면 그럼 75%네요. 예, 그리고 지방세 붙이면 82.5%. 그러면은 결국은 뭐 내가 양도 1억 남았는데 8,250만 원 세금 내고 남는 거 1,700만 원이네요. 게다가 중간에 보유세, 취득세 다 냈겠죠. 그래서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네네네. 한국 납세자연맹 아시죠? 예, 예. 이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너무 과하다.